포화이제의 시선을 따라서 다시 동부전선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진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새로운 증원부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숭수룬의 구병단이었죠. 그리고 그 결전장으로 택한 곳이 바로 장진호였죠. 이렇게 오지는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공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목표를 이제 해병 1사단한테는 저길 넘어서 가면은 저 이제 서쪽에 무평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쪽으로 가서 서부 쪽에서 진격했던 미 8군하고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연결해서 남은 잔적을 포위 섬멸하라는 임무를 해병대한테 준 겁니다.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부대를 노리고서 이 장진호 전체 동서쪽으로 중공군의 2개 군이 몰래 이 산악 지역으로 배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먹잇감을 기다리면서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형적인 중국의 포위망. 그렇죠. 전형적인 여러 곳을 지금 다 차단해서 어떻게든 해병대를 잡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이 지도만 봐도 너무나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가루리에서 비행장마저도 건설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렇다면 당연히 항공정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찰하고 있죠. 근데 12만 명의 중공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 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참, 네. 참 그러니까 뭔가 중공군이 낌새가 심상치 않다는 거는 스미스는 계속 알고 그래서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해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은 포로도 잡고 있었고요. 네, 포로도 잡혀서 대충의 전투 처열이 감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뭐 결정적인 지시가 안 내려오죠. 있는데 뭔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중공군이 먼저 7사단 31년대 같은 경우를 공격한 거는 저기를 어떻게든 분리시켜 놓고 해병대에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장진호 전투를 볼 때 주로 보는 거는 이제 해병대 쪽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중간중간에 7사단 31년대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신흥리에 있는 이 7사단 병력을 침과 동시에 주력은 장진호 서쪽에서 저 산기슭에서 58, 59, 60사단이 유담리 남쪽을 돌아서 하갈로리와 고토리 일대 후방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대포위 작전을 기도한 겁니다. 역시나 먼저 남쪽의 차단원을 끊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산길로 해서 적들이 감히 예상하지 못하는 산속을 헤치고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형적인 전술을 쓴 그러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패닉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11월 27일 27일입니다.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날 날씨가 영하 25도였다고.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추위 속에서 해병대가 진격을 시작합니다. 순서는 유담리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5해병연대 뒤에는 7해병연대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유담리 이후부터의 길은 더욱더 험했다고 합니다. 이 험한 도로에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감제고지들을 확보하면서 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감제고지 중 두 곳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1426고지고 하나는 1403고지입니다. 고지가 대단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들을 확보하면서 가다가 밤이 되면 서울 탈환 때랑 비슷하게도 해병대는 여기서 정지를 해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변에 참호를 파고 그 다음에 진지를 만든다는 거죠. 땅도 안 파일 것 같은데. 근데 억지로라도 팠다고 합니다. 이때 많이 팠어요, 실제로. 야삽이 잘 안 먹히니까 당연히 그렇죠. 폭발물을 많이 폭갱이 썼죠. 쓰고. 그런데 이미 지금 방금 계속 이야기 나왔던 대로 중공군 같은 경우는 매복을 해 있었고 특히 1해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공군이 매복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팔자 전술, 팔자 전법 이런 말을 하는데 8팔자, 거꾸로 하면 V자잖아요. V자 형태로 이제 매복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밤에 해병대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전군이 이제 공격 명령을 받고 먼저 해병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10시경에 중공군 79사단의 한 개 연대가 해병대를 공격을 하게 돼요. 유담리 북방에 있었던 해병대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해병대에 대한 공격은 완전한 기습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공군 구병단 같은 경우에 작전 개념은 해병대가 강하긴 하지만 이동 중인 적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대단히 쉽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오산인 게 드러나는 게 해병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부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공군 입장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중공군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병력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인내 전술을 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배 이상의 지금 병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400 상고지에 있었던 5연대 2대대 같은 경우도 압도적인 공격에 후퇴를 하게 됐고요. 그보다 좀 더 내려와 있었던 이제 길가에 위치해 있었던 5연대 3대대 같은 경우는 2대대가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왜냐하면 워낙 지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높은 데에서 나는 소리가 밑에 있는 층이 나눠져 가지고 안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도 이제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대대 같은 경우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엔 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후방에 있는 유담리 도로까지 이제 중공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담리 앞에 있는 도로가 장악됐다는 것은 해병대가 병력이 절반으로 5연대, 7연대가 나눠져서 각계격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3대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역습을 가해가지고 어떻게든 중공군이 이걸 각계격파하는 거를 막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포위 선멸 당하는 거는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동시에 장진호 동안에 있었던 7사단 31연대 같은 경우도 중공군의 맹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각 제대별 연락이 다 두절되게 됐고 여기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군에는 혹시 카투사도 있었나요?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로 전투 미 7사단 같은 경우에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병력이 부족해서 카투사를 많이 보충받았지 않습니까? 50년 10월쯤 되면은 미국 본토에서 새로 징집한 보충병들이 오니까 미군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한국인들은 원대 복귀시키고 보충병 미군으로 채우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1차 공세가 시작되고 미군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다시 크리스마스 공세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카투사 원대 복귀 계획을 취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로 전투 무렵 때 보면은 미 7사단 같은 경우에 미군 병력이 한 16,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로 카투사도 한 6,9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이후에 장기로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이 카투사의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 미 제7보병사단의 인명 피해가 4,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1,600여 명이 카투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으로 이제 유해가 갔다가 돌아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장진호에서 전사하신 카투사 분들이죠. 3분의 1이 넘는 병력. 그렇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를 겨냥한 중공군의 포위망도 당연히 점점 옥죄어 오겠죠. 네, 이제 28일 오전 10시경에 스미스 사단장이 사단 사령부를 하루리로 옮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장진호 전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이 사람 멋지다. 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초래됐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걸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올라가 버린 거죠. 최전방 안으로 헬리콥터 들어가는 들어갔죠. 거죠. 네, 들어간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가루리로 온 2시간 뒤에 아몬드도 전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와서 스미스를 만났는데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정컨대 아몬드가 떠난 다음에 스미스가 밖에 나와가지고 뭐 눈을 좀 발로 걷어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봐서 아마도 아몬드가 여전히 스미스에게 진격을 지시한 게 아니었나. 네,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유엔군 사령부 방침이 바뀐 건 없으니까 아몬드는 계속 진격을 지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몬드가 갔던 부분은 장진호 동쪽에 있던 미 7사단 31연대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훈장을 주죠. 거기 있는 대대장 페이스 중령한테 훈장을 주면서 잘 싸웠다라고 하는데 페이스 중령이 그 아몬드가 떠난 다음에 훈장을 던져버렸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아몬드는 메가더의 호출을 받아서 도쿄로 그날이군요. 네,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남겨져 있던 군인들은 다들 이제 생존을 위해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쿄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중공군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밤이잖아요. 알몬드는 그날 잘하면 진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네. 했던 거군요. 자, 혹한의 겨울 드디어 밤이 또 찾아온 틈을 타서
당연히 중공군은 더더욱 강한 공세를 펼쳤겠네요. 너무 예상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의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유담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담리는 여전히 지금 5연대, 7연대가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정 넘어서부터 이제 유담리에 있었던 해병대는 중공군의 엄청난 공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담리 일대가 바로 감제되는 북동쪽과 동쪽에 있는 저기 보이는 1282고지 그리고 1240고지에서 격전이 펼쳐져요. 특히 저는 여기서 1282고지의 전투를 좀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7해병연대 2대대 2중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2지중대. 예, 지키고 있는데 중대장이 월터 필립스 대위였어요. 근데 이 대위가 이 중대장이 전투 초반부터 팔다리에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중대원들을 계속 독려를 하죠. 그러면서 방어를 하는데 수류탄이 참호 옆에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가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이걸 계속 밖으로 굴려보내고 두 번째 수류탄 같은 경우는 눈 속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참사를 믿고 사실 중공군은 거의 수류탄 던지고 백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사실 가장 미국한테 위협적인 어떤 무기였다라고 한 하더라고요. 번에 뭐 서너 개, 많게 10대 개씩 중공군이 날라. 유일하게 넉넉하게 들고 온 건 수류탄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수류탄이 날아왔는데 대처하기가 너무 늦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됐고 이거는 결국 그 참호에 있던 어떤 병사의 증언으로 네, 여기 너무나 남게 된 기록들이 거구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중대장도 부상당해서 선임 소대장이었던 얀시중이가 어떻게든 이제 지휘권을 받아서 독려를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또 전투를 하면서 여기 또 딱 맞아가지고 안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구를 다시 끼워 넣으면서까지 전투를 했다고 하는데 마치 뭘 만지는 것처럼 딱딱한, 그러니까 추우니까 안구도 딱딱해져가지고 넣기 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뭐 치열하게 정말 싸우면서 지켜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날이 밝아지면서 해병 항공대가 또 날라와서 저공 비행을 해주면서 근접 항공 지원을 해주자 중공군의 이제 공세가 잦아들게 됐고 이 과정 중에 중대가 총 176명 중에 120명의 피해를 입게 됐지만 어찌됐든 1282고지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수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실패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지켜낸 또 네. 군인들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옳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것만 보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도 가끔씩 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중공군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가루리도 이때 공격을 하게 돼요. 하가루리가 가장 주요한 거점이죠. 그렇죠. 비행장도 네. 이제 건설 중이었고 또 사단장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죠. 여기를 뺏기게 되면 사실 중공군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뺏기면 이렇게 위에 있는 전면이죠. 해병대 다 전멸이에요. 네. 끝. 네, 여기 하가루리에는 약 4천여 명의 병력이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해병연대 1해병대 3대대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2개 중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육군, 뭐 공병대, 뭐 군사경찰, 한국군 40여 개의 부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소장이 여기 와서 지휘를 하는데 4,000명밖에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스미스 소장이 이런 잡다한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3대 대장이었던 그 토머스 리에게 네가 하가루리 통합방어 사령관 해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끌면서 지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 밤에 28일 날 밤에 10시 정도에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172연대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2개의 중대가 주로 이제 이 거점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루리를 H 중대랑 I 중대예요. 중공군이 일단 H 중대의 전면을 돌파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하가루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거점을 뺏겼으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자정이 넘어갔어요. 29일 00시 30분입니다. 해병대의 모토가 저도 참 잘 몰랐었는데 모든 해병은 소총수다라는 모토가 있대요. 라이플맨. 그렇죠. 그러니까 공병, 운전병, 뭐 취사병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비대를 만들어서 역습을 감행해서 일부 지역을 뺏긴 지역을 회복하고 어쨌든 그 밑에 저지진지까지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진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중대 같은 경우는 계속 돌파를 안 당하고 아침까지 꾸역꾸역 계속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가루리의 동쪽에 있었던 고지 일대예요. 그러니까 동부고지라고 당시에 이제 불렀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고토리에 있었던 해병 1년대 소속의 G중대가 올라와서 방어를 하기로 했었는데 올라오다가 막혔거든요.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육군 공병중대랑 한국군을 섞어가지고 이제 방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에 바로 이제 무너졌고 중공군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중공군이 이 고지를 거점으로 하가루를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공군이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못했던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공군의 약점이죠, 결국. 보급 병참의 문제입니다. 공격이 뭐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탄약 추진이 안 되니까 네. 하룻밤만 격하게 싸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한 번 쏟아부으면 두 번 쏟아부을 만한 탄약이 탄약이 없었던 부족해요. 거예요. 단 한 번 전투를 위해서 그것만 배분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 역량이 안 됐던 거고 뭐 사실상 저는 이 동부고지에서 중공군이 제대로 된 포병만 있었어도 여기서 하가루리에는 사실 뭐 탄약이든 적재된 게 되게 많았고 유리나 이런 것들이 그럼요. 여기만 공격해버리면은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홍익포 갖고 온 남한산성 공격하는 그 느낌으로 그냥 포격만 계속 때리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온 건데 그렇죠. 근데 다행히 중화기가 그 정도 중앙에는 아예 영향이 없었다. 다만 뭐 박격포 정도가 산발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도 집중 포격이 힘들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장 공사가 당시 절반도 안 됐었는데 꿋꿋하게 공병들이 버텨내면서 할 수 있었던 요인도 중공군이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공격과 엄청난 공격 속도를 보여준 중공군. 네. 하지만 보급의 한계 그리고 한계점을 넘어서는 정신력을 보여준 미 해병대와 지휘관의 역량을 보여준 미 해병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전투를 보여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담리에 지금 5 해병대랑 7 해병대가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면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충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갯길이 있죠.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게 덕동고개라는 네. 곳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험지 중에 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이 가다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안으로 꺾여 들어가 있고 그거를 딱 감지할 수 있는 고지인데 네. 그 U자 밑에는 사실상 약간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고지군 자체가 1600고지가 넘는 고지여서 상당히 정말 험한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곳을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를 뺏기면 위에서 그대로 적들이 내려다보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를 뺏기면 위에 유담리에 테러가 있는 막히는 거예요. 테러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그 전에 유담리로 진격하는 과정 중에서도 스미스 소장이 보기에 여기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한 개 중대를 배속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중기관총 분대 그다음에 박격부 분대까지 배속시켜놓고 하가루리에 있는 105mm 한 개 중대는 여기만 지원해라라고 이제 역할을 부여해줄 정도로 확실하게 여기를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중공군 입장에서도 여기만 뚫어내면은 방금 말씀하신 위에 있는 유담리의 57 해병연대의 퇴로를 확실하게 끊어놓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일 새벽 2시부터 중공군이 여기를 공격해요. 근데 여기가 혈전 오브 혈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웅이 또 여기서 탄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키고 있던 부대가 F중대, 폭스중대. 이름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카페라타 일병, 그 다음에 벤슨 일병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전투 전에 초병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가 이따 보는데 중공군이 지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빨리 우리 소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딱 달려갔는데 이미 상황을 보니까 소대가 이미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진지로 들어가서 참호로 떨어진 수류탄을 있는 족족 집어 던지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카페라타 같은 경우는 손의 일부도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러자 막 소총 사격을 엄청나게 막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총을 들고 수류탄이 또 날아오잖아요. 이거를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받아쳐요? 받아치면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뭐 엄청나네요. 그 옆에 있었던 벤슨 일병 같은 경우는 또 안경이 이제 날아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카페타라가 소총을 이제 사격을 할 때 M1 소총을 사격할 때 빈 클립이 튀어나올 때마다 야 클립 바로 전달해 클립 줘 하면 딱 클립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폭스 중대가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음 날 밤에 28일 10시에 또 중공군이 이제 공격을 해 오는데 그날 밤 10시에 중공군이 영어로 항복하라는 방송을 막 이제 합니다. 너희는 다 고립되어 있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기를 읽어 보니까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그걸 틀었다고요? 네,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재파식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탐색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력들을 보내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탐색을 하게 하고 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파식 공격을 하는 게 중공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탐색전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백병전이 계속 벌이게 되는데 특이한 부분은 기관총의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하 31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단발 사격만 가능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말 그대로 미친 보병 전투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날 밤에도 폭스 중대가 막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중대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윌리엄 바버데이입니다. 이 사람이 군 경력이 한 10년 된 베테랑이고 이오지마 전투에서도 활약해서 은성 훈장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처럼 바보처럼 정말 우직하게 버텨냅니다. 특히 총알이 이 무릎을 관통을 한 상황에서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지휘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곳이 유담리에 포위되어 있는 아군의 유일한 퇴로다. 우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우리 앞에 있는 아군 다 죽는다. 반드시 막자. 막고 또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날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5.7년대 같은 경우도 벽동고기가 주교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여기를 구원하려고 해요.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F중대를 이제 구원하러 한 개 대대 병력을 밑으로 보내보지만 중공군이 여기 다 또 내복을 해 있어요. 그래서 구출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와, 그 정도로 중공군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개 중대가 이걸 계속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낮이 되니까 중공군 공격은 멈추죠. 잦아들고 여기서 다행히도 공중 보급을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공군은 보급이 끊기죠. 되는 거고 하가루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한 개 대대 병력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고요. 포위되어 있긴 하지만 방어를 하고 있고 하가루리 남쪽에 있는 고토리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장진호 동쪽에 있는 7사단 31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장인 맥클린 대령이 전사를 했고 1대대장, 32연대 1대대장이었던 페이스 중령이 신인 연대장이 돼서 31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은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있고요. 보급품도 상당히 많이 동인한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게다가 적보다 더 무서운 건요. 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추위입니다. 예, 혹한. 이거 어떡합니까? 역전다방에서는요.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장진호 개마고원 일대 추위를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 박사님? 와우. 네, 또 오랜만에 밀사쿨이네요. 네. 항상 장진호 전투하면 그 살인적인 개마고원의 추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도대체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추운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같아요. 추워서 이거 입고 최근에 실제로 러시아에서 유학 온 분이 뭐 그런 얘기를 SNS에 올린 걸 봤어요. 러시아는요 엄청 춥다고들 하는데요. 근데 저 러시아에서 봤는데 한국의 겨울이 훨씬 추워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로 SNS에 한 걸 봤어요. 맞아요. K-혹한 얘기가 또 유튜브 콘텐츠로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은 특히 세계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저기 제가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있는데 저게 지금 한반도 북부 개마고원의 위도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우니까 야 한반도는 되게 북쪽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 밑에 있네요. 우리가 보통 37도, 38도, 39도 정도에 걸쳐 있는데 이걸 쭉 연장해서 유럽으로 갖고 가면은 유럽에 어디 걸쳐 있습니까? 에스파냐 지중해 쪽이네요. 네,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스페인에 걸쳐 있습니다. 저 그리스 가봤는데 제가 그리스 7월 달에 갔거든요. 전 그런 태양은 처음 봤어요, 진짜. 한 번도 그리스가 엄청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화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겨울 따뜻합니다. 제가 겨울 스페인과 그리스에 가본 적이 있는데 별로 안 추웠어요. 되게 따뜻했어요. 가끔 영하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우리 한 봄날씨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따뜻한 날씨인데 왜 우리만 이래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은 위도가 낮은데도 적도랑 훨씬 가까운데도 왜 이렇게 겨울이 추운 걸까?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대륙의 동쪽에 있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륙의 동쪽에 있다. 네, 우리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끝에.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씨는 서에서 동으로 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방, 그러니까 위도 약 30도에서 60도 정도의 구간에서는 주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은 편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이거는 지구가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제 북극에서 역시 차갑게 가라앉았던 공기가 저 북쪽 한 60도 지방에서 올라가고 하는 이 바람의 거대한 대류에 의한 순환이 있는데 이게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힘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옛날에 밀사프 했을 때 코리올리의 힘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힘을 받다 보면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돼서 바람도 이제 서쪽으로 점점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나왔다 선생님. 왜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이 계속 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치우쳤다. 편동풍이란 말도 있는 거죠. 뭐 남쪽에서는 편동풍이 불죠. 왜냐면 그냥 남반구에서는. 느낌상 편서풍 하니까 서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느낌인데 아닌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래가지고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대륙의 서쪽에 있을 때와 동쪽에 있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 서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쪽에는 거대한 대서양이 있습니다. 근데 대서양은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대서양에는 멕시코 만류라는 큰 해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미국의 동해안 남쪽에 있는 카리브해에서 적도 지역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바닷물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이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요. 북극을 향해서 쭉 올라가서 그 따뜻한 물의 흐름이 저기 영국 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과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서쪽까지 쭉 올라갑니다. 근데 물은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은 비열이 크다 보니까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쫙 북쪽까지 올라가도 덜 식어요. 그 상황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이 서해안을 따뜻하게 적셔주면은 그 바다에서 역시 데펴진 따뜻한 공기가 유럽의 서쪽을 갖다가 기온을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유럽에는 이 겨울에도 위도에 비해서 춥지 않은 온화한 기후가 비교적 생겨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덕 패딩 같은 것까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겨울에 영국이 사실 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과도 그렇게 안 춥잖아요. 한 뭐 0도 정도에서 비만 추적추적 많이 오지, 습기가 좀 많아서. 근데 이렇게 대서양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점점 서에서 동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성질이 바뀝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대로 육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지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빨리 식고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땅이 금방 식어요. 그럼 이 차가운 대륙을 지나면서 거기에 열이 다 뺏기니까 이 열이 뺏기면은 갖고 있던 습기도 다 눈비로 내리고서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럼 동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한가운데 이 한반도 넘어오기 전에 저 시베리아 대륙에서 가장 차갑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차가워진 공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덮치는 거죠. 동쪽을.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가장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나서 바다로 가면서 다시 따뜻해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여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는 일사량이 많아지면은 달구어질 대로 북쪽이 훨씬 빨리빨리 대륙이 뜨거워지니까 그 또 뜨거운 공기가 이제 한반도를 덮쳐갖고 8월달이 되면은 바다까지 데펴져갖고 이제 북태평양 고온다습한 이 기단이 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역시 또 찜통더위를 선사해주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도니까 소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름엔 여름 음식, 겨울엔 겨울 음식, 봄에는 봄 음식, 옷도 계속 바꿔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왜 온대 지방의 고소득 이런 국가들이 많을까.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규칙성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근면성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문명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 한파, 뭐 K 날씨 얘기 나올 때 모스크바가 우리보다 덜 춥게 느껴진다. 이건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모스크바는 위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꽤 올라가죠. 60도, 70도? 네, 한 55도 정도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비해서 한 15도 이상 높은 데잖아요. 근데 사실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견딜만하다. 네.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중부지방 위쪽에 남부지방은 조금 기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전쟁사 배우는 입장에서 독소 전쟁의 추위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 추위 얘기들 많이 하지만 뭐 150년 만에 이렇게 온 추위라고 막. 막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보면은 한반도의 추위에 비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독소 전쟁 중에 독일군이 이제 모스크바 목전에서 첫 대일격을 먹은 날이 1941년 12월 5일 그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날씨 패턴을 보니까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41년 12월 5일에 저 표가 있어요? 네, 가운데 쪽이 북극 쪽이고요. 네. 이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위도가 낮아지는 쪽인데 방사상으로 저 때가 그렇게 춥다고 하지만은 대서양 연안들 저 아래쪽 보면 이 골짜기가 있죠. 저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인데 그쪽은 대서양 해안 쪽은 오히려 따뜻했는데 저 안쪽 모스크바 쪽만 유달리 저 한파가 내려와서 그때 유달리 추웠던 겁니다. 하지만 시계를 갖다가 쭉 돌려서 역사적인 날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지방이 압록강 중간에 중강진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중강진. 네. 그 중강진이 1933년에 사상 최저 기온으로 영하 43.6도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구병단이 넘어온 그 중강진이요? 네. 저 한반도에는 저 무시무시한 뻘겋고 허연 북극 한파가 쫙 내려가서 위도 40도도 안 되는 지역이 영하 30도 저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모스크바는 그때 조금 추웠다지만은 한 영하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강진이 훨씬 춥네요. 네, 날씨의 패턴이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쭉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 오른쪽 위 한반도 쪽에서는 저 차가운 공기가 더 귀퉁이 쪽 남쪽으로 더 뻗어오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 대륙의 동쪽에 있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역시 이 장진호 전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 장진호 전투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제가 다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25일, 27일, 29일, 그다음 12월 1일 저렇게 쭉 넘어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순환하는 패턴이 보이죠. 네. 반시계 방향으로 저 왜 이렇게 돈다? 빨간 네. 이 기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빨간 저 무시무시한 차가운 기운이 개마고원 쪽을 계속 덮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오른쪽 귀퉁이가 한반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저 모스크바는 몇 도였습니까? 헐었네, 괜찮네. 그동안 저 모스크바는 기껏해야 0도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와. 저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아니 뭐 러시아 사람들 따뜻한 데 사네. 네. 그러니까 저때 스탈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오늘 겨울도 그냥 좀 춥구나 했을 때 사실은 훨씬 떨어진 이 극동의 개마고원에서는 영하 30도, 20도를 가뿐하게 찍는 이런 날씨가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개마고원은 고도가 높아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 것이 바로 개마고원의 고도입니다. 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죠.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점점 더 추워지잖아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공기 밀도하고 좀 상관이 있어.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해가 더 고도가 올라가면은 태양이 태양과 가까워지는데 그거 따뜻해져야 정상 아니야? 그거 은지원 씨 논리였잖아. 태양하고 가까워지는데 더 따뜻해지지.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한 몇백 미터 올라간다고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공기가 기온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면의 영향이거든요. 지면에서 받는 그 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열의 영향. 그렇죠. 그래서 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 좁아지잖아요. 땅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낮에 햇빛을 받아도 열을 갖다가 적게 받아서 점점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단열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단열 냉각. 네, 단열 냉각이 뭔지는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갖고 이건 제가 시험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맞아. 학교 다닐 때 몇 미터 올라가면 얼마씩 떨어진다고는 배웠는데 왜 떨어지는지는 딱히 안 배웠던 것 같아.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뜨겁다고 하는 거는 주변의 공기 분자들이 우리 갖다가 막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약하게 조금만 두들기면은 차가운 거고 막 세게 많이 두들기면 뜨거워지는 건데 이게 똑같은 양의 분자들이 높이 올라가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부딪힐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점점점 부닥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워지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공기가 냉각이 되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보이던 공기도 위에 가면은 구름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단열 냉각을 통해서 냉각된 공기가 구름이 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궁금하네요. 아, 그러게요. 구름을 만든다고요? 네. 구름? 요거는 기상학 같은 거 배워보면 많이 하는 실험인데 야, 이제 신이 되려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려면은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유리병 속에다가 물을 조금 담아왔습니다. 미리 습기를 잘 놓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이 된다는 건 이게 수증기로 응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 상태가 이 안에 그냥 습기로 있던 것이 이게 작은 물방울로 이 맺히는 것이 구름인데 어떤 경우에 이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겠어요? 끓으면요? 바깥쪽 온도하고 차이가 날 때? 수증기로 돼 있다는 거는 이 안에 공기가 따뜻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워지면은 갑자기 이게 응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차가운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은 거기 이렇게 김이 서리는 것이 여기서 불어낸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에 부닥치면서 거기 딱 맺히는 게. 근데 그거는 요 벽면에 맺히는 거지만은 이 공기 안에서 맺히면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무장갑을 여기다 씌워버리겠습니다. 고무장갑을 여기다가 씌우면은 여기가 딱 밀폐가 되고 제가 손의 온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장갑도 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부피가 지금 이 안에는 요만큼이 차 있는데 고무장갑을 갖다가 확 올리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확 올리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내려갑니다. 낮아져요? 네, 이 안에는 온도가 지금 확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확 내려가는데 이 안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상태만 갖고는 구름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 냉각은 돼도.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 넣겠습니다. 열. 그래서 열은 아니고 열 엄청나게 전달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다가 약간 이 안에 공기를 오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로 여기 요만큼만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불을 붙여갖고 여기다 퐁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안이 이 정도면 금방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 안이 그렇게 뜨거워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뭐 이게 무슨 변화를 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걸 씌워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휴지탄 연기를 구름이라고 거짓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여기 지금 여기 그 연기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다 그게 빠져나갔잖아요. 무슨 변화를 준다고요? 아, 이제 네. 두고 보면 알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놓고 뭐가 생겨요. 확 당기면은 뭐 생겨? 확 당기면 이 안이 대박. 흐려지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원 이게 상태로 없어지고 확 당기면 흐려졌죠. 생겨.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게 없어지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땡기는 순간 이 안이 냉각이 되는데 아까랑 달라진 건 뭐였냐면은 아까 이 휴지를 태워갖고 이 안에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는 거잖아. 응결되는 게 그냥 응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세한 먼지 입자들에 응결된 물방울이 달라붙어갖고 결합이 돼야 커지기 때문에 그 물방울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공기가 너무 깨끗하면은 안 생겨요, 구름이.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대기 중에 먼지가 있을 때 적당히 오염됐을 때. 그리고 압력과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응결된 물방울이 그 먼지에 달라붙으면서 그 응결핵에 달라붙으면서 어느 정도 뭉치게 되면은 그게 구름처럼 흐려지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 오늘 보면 그냥 하늘이 파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말 깨끗한 나라나 정말 공기가 청정한 나라는 오히려 구름이 덜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모스크바보다 우리나라가 더 춥다는 거야.
아, 그렇죠. 이런 단열 냉각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추워져요. 이게 완전히 건조한 공기면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씨 정도씩 그렇죠, 추워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약간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공기는 한 0.5도, 0.6도 그 정도씩 떨어집니다. 대마고원처럼 해발 1000m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지표에 비해서 10도 이상 온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저 우리 개마고원 전투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산 능성이면 또 산을 넘는 바람이 또 좀 셉니까?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더더욱 심하죠. 그렇죠. 근데 체감 온도라는 건 네. 뭘로 재요? 체감 기온이라는 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약간 복잡해 갖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저게 온도와 풍속이 동시에 작용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만큼 열도 많이 뺏기잖아요. 뺏기니까요. 네, 그래서 땀이 더 많이 증발하고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감 온도는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기온보다도 낮아지는 걸 얘기한다. 산에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맞으면서 싸웠던 정말 군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체감 온도는 낮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저 개마고원은 원래 이런 한파가 닥치면은 원래 기온 자체도 영하 20도 정도 쉽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 고도가 높으니까 고도 효과까지 더해지고 거기에 플러스 바람이 또 사풍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그걸 인한 체감 온도의 하강 효과까지 하면은 진짜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50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진짜 장진호가 얼마나 극한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역사상 겨울 전투로 혹독한 전투로 비교하는 게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스탈린그라드. 우리가 독서 전쟁 얘기하면 스탈린그라드 전투 아니면 모스크바 공방전이 엄청나게 추웠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니야. 생각보다 따뜻했어. 네, 한반도의 매운맛에 비하면 순한 맛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때가 순간순간에 한반도 못지않게 추운 때가 있긴 있었어요. 제트기류의 파동에 의해서 북극 한파가 거기도 쫙 내려와갖고 저쪽도 이제 뭐 영하 30도, 40도로 떨어지고 그런 날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사실 한반도만큼 이렇게 격심했느냐라는 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와 비견될 만한 겨울 전투는 있었지만 장진호보다 더한 전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약한 건 아니었고, 그렇죠. 네, 우리 뭐 영하 10몇 도 정도 되는 날씨에 좀 나가 보면 엄청 춥고, 그렇죠. 이게 막 네. 빨리빨리 따뜻한 데로 들어가고 싶은데 뭐 그만큼 극한이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장진호 전투와 뭐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전투가 이제 핀란드와의 겨울 전쟁,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줄 만하죠. 하지만 이 핀란드라는 곳은 무려 위도가 60도 이상입니다. 60도 이상. 거의 북극권에 가까운 이런 지역과 한반도 뭐 39도 정도의 기온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이 얼마나 장진호가 혹독한 환경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한의 전투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네, 추위 때문에 미 해병대가 입은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손실보다 비전투 손실이 훨씬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이 방한 장구가 충분치 못했어요, 당시 미 해병대도. 그래서 동상으로 인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는 경우, 코를 잃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상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일단 전투를 하더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레이션이 다 얼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처음에 모르고 이걸 먹어버렸어요. 이걸 먹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갑자기 차가운 걸 먹게 되면 배탈이 나죠. 배탈 나면 뭐가 나와요? 설사. 근데 이런 추위에서 설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추위 속에서 용병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악몽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설사 때문에 사망하는 병사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위생병들이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왜 몰핀 앰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엔 다 유리 앰플이었거든요. 몰핀 앰플도 이거 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입안에 넣었어요. 입안에 넣었었고 당시에 의무병들이 수혈용 링거나 이런 것도 다 유리병에 들어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백에 들어있지만 이것도 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겨드랑이에 끼고 사타구니에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무병들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이제 슬링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낭 같은 게 있는데 중공군이 맨날 야간에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침 내렸냐? 슬링백 안에 들어가서 자되 지퍼 잠그지 말아라. 얼어붙으니까. 이게 빨리 튀어나올 수 있게. 튀어나와야지. 이 규정을 하다가 동상이나 심지어 상당수가 이제
동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연합군의 복장을 보면 심지어 그렇게까지 두껍지도 않아요. 저 상태로 체감온도 40도, 50도, 실제 온도 마이너스 20도 이상의 겨울을 버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진호 전투 이후에 미군의 방한복이 좀 바뀌어요. 이걸 계기로. 미군만 이런 것도 아니고 중공군은 더 심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구병단이 방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뭐 방한복에도 그냥 솜 누비옷 그 정도에다가 장갑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니 이미 압록강을 넘을 때부터 동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니까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중공군은 특히 화력이 약한 상태에서 최대한 적 진지에 가깝게 몰래 접근해서 갑자기 수류탄 던지면서 와 하고 뛰어나가는 게 장기이다 보니까 근접 전투를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죠. 네. 적의 박자부터 맞습니다. 최대한. 예. 그러니 저 눈 덮인 동토를 밤에 야간 포복을 해서 기어가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포복해서 적 진지로 가는 와중에 막 동상 걸려서 더 이상 못 가고 쓰러지는 경우도 빈번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야습을 하던 도중에 미 해병대가 격렬하게 응사하는 겁니다. 기관총들이 계속 다다다닥 하니까 총알이 계속 머리로 날아가면서 계속 포복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군이 계속 그렇게 위협 사격하면서 한 뭐 30분 정도 있다 보니까 잠시 사격을 멈췄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밖에서. 그래서 뭐지? 라고 보니까 얼어 죽어 있구나. 오다가 다 얼어 죽은 겁니다. 계속 배 깔고 이러고 포복해 있으니까 30분 정도면 그냥 동사해버린 정도의 추위군요. 네. 접근하다가 땀 좀 처음에 흘렸겠지 않습니까? 그게 더 땀 흘린 게 그냥 순식간에 몸을 냉각시켜서 저체온증으로 다 동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들이 뭘 알고 왔겠냐마는 그냥 갈에서 갔고 뭐 돌격하래서 돌격했는데 총 한 자루도 못 쥐고 그냥 엎드려서 죽은. 예. 그러니까 이 추위라는 게 전장의 마찰 요소잖아요. 이게 사실 중공군, 미군 할 거 없이 똑같이 작용되는 건데 사실상 이 전투에서는 중공군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적이 돼버린 거고 끝나고 보니까 이제 비전투 손실 같은 경우는 미군은 약 7,300명 정도를 보는데 중공군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 정도예요. 한 3만 명 넘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위가 아니었었더라면 이 전투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공군에게 훨씬 더 큰 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끔찍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있겠죠.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어도 일단 움직일 수만 있으면 싸우잖아요, 사람이. 무기가 작동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끝이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엄청난 인기를 얻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반궤도 장갑차에다가 509형 중기관총을 4정을 다룬 대공 장갑차죠. M16 장갑차. 하프트랙이네. 그렇죠. 하프트랙입니다. 이제 스미스가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적을 격파하기 위해 지금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한다. 이거를 딱 하니까 이제 병사들도 와 하면서 진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식량, 피복, 탄약, 연료, 뭐 의약품 모든 종류의 보급품을 고립된 해병대에게 각종 보급품과 물자를 갖다가 그동안 한 1,580톤을 낙하산으로 투하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